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2004년도부터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 됐으니까 16년인데 그 중간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는 정치발전소와 관련된 다른 활동들을 해가지고 그 연차를 빼고 나면은 14년 반, 15년 차 보좌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수로는 4대를 지나서 지금 5대째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이게 좀 안전망을 깔고 가자면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진보정당 최장수 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진보정당에서 보좌관 생활을 계속 해가지고 이 진보정당에서는 가장 오래 일한 보좌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장수 보좌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약간 화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들 많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수의 여성 보좌관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요것도 사실 굉장히 사실 저희가 좀 더 발전해 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있고 각 의원실에 인턴까지 포함해서 9명의 보좌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급수로 구분을 했을 때 4급 보좌관이 2명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5급부터는 이제 비서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4급 보좌관을 치면 전체가 한 2,700명 정도의 보좌진 중에서 사실 보좌관 중에 여성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3, 4% 정도였는데 지금 뭐 최근의 통계는 한 7, 8%까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10%도 안 되는 정도로 보좌관을 여성이 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이어서 요것도 그런 소개를 받으면은 저한테 굉장히 뭔가 책임감,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으신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래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 5대 하기 전에 4대를 일했을 때 3번의 임기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속 위원하고 일을 의원실이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요거는 제가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 사실은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을 하다가 국회에 와가지고 맡게 돼서 그 일을 그야말로 땅을 일구는 심정으로 배워가지고 하게 되어서 그렇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는 상당히 제가 보람찬 명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진보정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일하면서 여성으로서 보좌관으로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고 보건복지 전문가가 됐고 이런 것들은 제가 뭐를 엄청나게 더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성향 자체가 뭔가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게 그냥 그 세월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강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물어볼 때 국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국회 도대체 왜 저래? 어떻게 하면 국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질문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진보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진보정당과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좌관으로 오래 일을 했으니까 보좌관과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국회 대표도 제가 소속한 진보정당의 대표도 보좌관의 대표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 뿐이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안전망을 좀 깔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것들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하나의 의견이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이제 책의 저자로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시간이어서 사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제 책임인 것 같고, 한 3분의 1은 정치발전소 책임이다 얘기하고 싶고, 이 내용 중에 또 한 3분의 1의 책임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4년 전에 거의 같은 분량의 원고를 똑같은 출판사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차게, 예쁜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용어를 좀 정화하면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대차게 거절당했다? 이렇게 같은 출판사에서 그때는 그 원고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출판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었어요. 4년 전에. 저는 되게 야심차게 쓴 원고였는데, 나름 10년의 보좌관 생활을 정리해서. 근데 그때의 이유는, 그 책 자체가 저는 보좌관을 위한 책을 쓰고 싶었어요. 보좌관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국회는 이런 곳이야. 국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야말로 당시에 썼던 거는 업무 안내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출판사에서는 말이 돼? 업무 안내서를 왜 공적인 출판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라는 거였는데, 그때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은 글을 쓰는 게 되게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원고를 그렇게 많은 매수를 써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그렇게 딱 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걸 다시 정리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거쳐가지고 제가 정치발전소에서 계속 공부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번에 다시 쓰게 된 책은 어떤 업무 설명서라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안내서 같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다시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책 자체는 읽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회 정치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 또는 의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의회 정치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읽고 의회가 어떤 곳인지,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를 시작했었거든요. 2004년도에 보좌관을 하게 된 게 당시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 정당에서 의원이 처음으로 10명의 의원이 당선되면서 원내 입성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한 의원님이, 저는 전북 김제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농민처럼 안 보이시겠지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민 출신 의원님이 당선이 되면서 농민 출신 보좌관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에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해서 하게 되어서 올라오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 저는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으니 정당 활동은 그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정치학과 관련된 사회과학 책은 읽었지만 정치학 책은 읽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국회 안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배웠어요. 현장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맨날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는데, 그게 아까 정치발전소 후마니타스의 30%의 책임을 물었는데,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훌륭한 정치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또 정치발전소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나씩 알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국회를 몰랐냐 하면은 국회 이메일 사용법도 몰랐어요. 국회 이메일 계정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몰랐고, 왜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렇고 오늘 비가 오는데 국회에 가면 이렇게 본청이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가면은
차가 들어가는 출입구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고 계단 아래쪽이 비를 안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해서 출입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우천시인 거예요. 그것도 국회 가가지고 처음 들었죠. 우천시. 그곳에 그 공간의 이름이 저는 우천시인 줄 알았어요. 우천시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했는데 비가 오는 날 위로 가면은 의원들이 비를 맞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밑은 이렇게 굴다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밑으로 대면은 비를 안 맞고 쏙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이 우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조차도 몰랐었고, 비 오는 날 저희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은 비 오는 날 에피소드로 재밌는 거는 본청에 회의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들어오더래요,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보수정당 의원들은 전부 다 우산을 누가 씌워주던가 차를 타고 오던가 그래가지고 우산을 비 와도 안 들고 다니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의원회관에서 본청까지 가는 지하 통로가 있다는 거. 거기로 가면은 비를 안 만든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대. 그러면서 정말? 막 이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치를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정치가 뭔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은 노력 말고 노력을 하면은 열심히 배우면은 금세 익숙해지기는 해요. 1년 정도면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은 다 끝나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는 뭐냐? 민주주의가 뭔지. 이게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 영역이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지금도 저는 제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쁜 말을 써야 되는데 자꾸 안 예쁜 말이 떠오르려고 그러네. 평상시 쓰는 말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이래서 라이브 방송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방송이 없으면 그냥 제가 막 말을 하는데 말을 가려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사실 굉장히 선호해요. 뭔가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다 집행해 버려야지. 빨리빨리. 시간도 빨리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고, 지지부진한 거를 굉장히 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지금도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타입들 여기도 있으실 텐데, 산에 간다 그럼 목적지를 정했어. 그러면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가다 힘들다 쉬자 이런 게 없어요. 여기 경치도 좋네. 여기서 발 담그고 놀다가 돌아가자.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정했으면 가야지. 일단 거기 가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목적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할 때. 요번에 요걸 추진했으면은 이 법을 내서 이거를 꼭 관철을 시켜야지.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제가 설정한 목적이랑 굉장히 다른 길로 갈 때가 되게 많아요. 또는 굉장히 돌아가야 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같이 일했다기보다는 그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 중에, 그게 17대 국회 2004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수정당 의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같은 회의석상에 앉아있는 동료 의원님, 저의 동료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잘 인정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안기부 출신이셨고 고문 검찰로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검사 고문하신 걸로. 그리고 저희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분은 사실 뭐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에 운동하는 사회운동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하는 데 앞장서셨던, 고문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선택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적개심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질의를 하실 때마다도 맨날 이렇게 되게 고가워하면서 듣고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하고는 항상 그런 분노가 임기 내내 저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누군가 어떤 시민들이 선택해서 선출돼서 온 정치인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것도 참 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분이 근데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는 우리의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은 개인정보 관리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건강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돈이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쌀 직불금을 고위공직자 공무원 이런 분들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직불금을 그럼 부정수령한 거거든요. 그 직불금은 농민들한테만 지급하는 거였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직불금 받은 명단을 어떻게든 저희가 받으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저희 당에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려고 했죠. 근데 그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불금 수령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내놔라 맨날 싸우는데 절대로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도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거를 끝까지 어쨌든 고수해가지고 이분은 제출을 안 하셨어요. 물론 이 자료는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받기는 받았었죠, 당시에. 그랬는데 저는 그때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 사회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놓고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생각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센 분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누구 이렇게 와도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금 포용력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이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다양한 시민들이 지지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거. 이게 정치이고 민주주의라는 거를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를 이렇게 제가 잘 모르고 내내 10년 넘게 일하면서 배우기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 책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래?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서문에 좀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서문에 나온 거, 이게 어디 가면 이렇게 저자가 읽어주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젊은 날의 나는 신념은 확고했고 책임성은 강했으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용감했지만 어리석었다. 이런 면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강했고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정치다라는 거를 이 15년 정도를 일하면서 15년 참 오래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나의 수많은 부족함 중에 가장 부족했던 점은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됐으니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을 읽으시면서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가 남은 건가요? 네. 충분히 쓰시면은 그 다음에 평론가님과의 대답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이런 거 덜 받아도 되는 거고요? 아니, 제가
저 이따가 말씀 나누실 김수민 평론가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게 아마 예상 대화를 나누게 될 주제어 같은 그런 건 같아요. 근데 그걸 딱 받고 드는 생각이, 아니 나 내 책 가지고 내가 시험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낙제할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A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심으로는 국회를 위한 변명 같은 게 아닐까, 국회에 대한 변명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참 많은 정치를 다루는 내용들이 왜 저렇게 비난하는 언어를 자꾸 사용하지? 그리고 대결을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하지?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하는 국회, 그거는 누가 반대하겠어?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자, 노는 국회를 만들자, 이럴 순 없잖아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제 제 책에 보시면은 292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네요. 국회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는지 회의 일수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본회의 개회 일수가 보통 이때가 18대 국회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173일이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개회 일수가 138일, 하원이, 영국 의회 160일, 독일 의회 22주에서 24주니까 110일에서 120일 정도라고 하면은 일로 봐서는, 회의 일자로 봐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을 적게 하는 국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는 개수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179쪽에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책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사신 분들이 막 드시지 않을까요? 179쪽에 뭐가 있지? 이러면서 179쪽에 보면 이게 법안 발의 건수가 여기에서 제가 명시를 했는데 14대 국회까지만 해도 1,400건이었는데 20대 국회는 2만 건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이거를 쓸 때 2월달, 올해 2월달 정도의 통계가 2만 건이 좀 넘는 2만 2천 건 정도였는데 그 4월달까지도 계속 통과를 시켰으니까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어쨌든 법안 건수로 보면은 한 14대 국회와 비교해가지고 17배를 증가한 거였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보좌관은 1명 늘었다. 의원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었다. 이 법안이 20배가 늘 동안 그럼 이 일은 누가 다 하고 있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일의 양으로 따지면 일을 안 하는 국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일을 안 하는 국회라는 생각이 들까? 그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시민들 속에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당인데요. 정당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의견들이 계속 다 전달되고 수렴된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또 국회가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게 일을 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 이것에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의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국회에 대해서 많이 하는 말, 싸우는 국회. 왜 이렇게 맨날 싸워? 좀 싸움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택시만 타면 듣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정말 늦게 끝나고 피곤할 땐 택시를 타서 이동을 하는데 웬만하면 국회에서 택시를 타고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 하도 택시 기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싸우지 좀 마라고 하시니까 저는 안 싸우는데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싸우는 국회는 집단의 입장에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떤 싸움을 하느냐, 싸움의 내용, 싸움의 방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냥 싸움 자체를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그다지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등은 사회 안에서 다루어질 때는 저는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둘이 얘기한다 그러면 멱살잡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대신 의견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대신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이렇게 타협했어라고 내놔준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훨씬 더 평화롭게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움은 국회 안에 와서 해야 돼요. 국회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의 방법이 좀 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여형 국회 얘기 많이 해요. 열린 국회.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국회는 닫혀있어? 왜 니네들끼리만 얘기해?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분 답을 좀 찾아가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참여형 국회, 참여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 어떤 참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저희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드디어 오랜 준비 끝에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하면은 당연하게 지난주에 발의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의원실 전화로 항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의 그 메시지는 비슷한데 아무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데 댓글로 하시는 분들, 저희 의원님은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끝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화로 전화통화를 하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시민의 참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이 보수적인 지지자들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저희한테 항의하는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이 정부의 극단적인 지지자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으로 항의를 다 받는 거죠. 저희 지지자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양쪽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은 낮에는 뭐 밤에는 뭐 이런 것처럼 두 개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어쨌든 조국 사태가 있을 때는 그것과 관련돼서 그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얘기하는 거에 항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공수처법이 너무나 중요한데 선거법 때문에 공수처법이 발목을 잡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설명을 듣지는 않으시고 일방적인 의사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반은 욕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참여의 방법에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정치 안에 들어와야지 사실 힘이 되거든요. 뭔가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들마다 사실은 그게 집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개인의 목소리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흩어지는 파편 같은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저는 항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결사체라고 생각하는데, 결사체 중에 좋은 것은 정치적인 결사체는 정당이 있고, 노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는 결사체를 통해서 의견들이 전달됐을 때 정치 안에서 훨씬 더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개인이 전화 한 통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좀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전화가 하도 이런 식으로 쏟아지니까 전화 그 중에 가끔 받으면은 응원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전화도 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끊고, 근데 응원 전화도 안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합의형 국회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가는 게, 합의만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정치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좋아요. 합의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쭉 맥락상으로는 어떤 합의일까라고 제가 얘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어떤 합의인가 보다는 합의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중에는 예를 들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 심사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그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들을 놔두고 거기에서 쟁점이 붙으면은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들끼리 만나가지고 장외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하실 때들이 많아요. 예산은 지금까지 상당히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예산 예결위원회가 있고 이거를 다루는 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숫자도 많다 그래서 소소위라는 어떤 약간의 임의기구 같은 그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꾸린 기구에서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지나가지고 아예 그런 기구도 아닌 곳들에서 지도부 몇 명이서 이거를 타결을 해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교섭단체 간 합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합의일까?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합의는 합의지만 아주 민주주의의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합의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합의 자체는, 합의 민주주의는 좋은 말인데,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도 민주적일 때 그 합의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정도로 저의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막 사회를 보려 그러네. 사회 보시는 저로서는 완전 환영입니다. 네. 앞에 이제 저자 박선민 저자님의 이 책을 쓰면서 본인이 가졌던 고민, 몇 가지 고민들의 고민 이런 점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책의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이랄까요? 아니면 다시 일종의 이 책은 저는 국회를 위한 변명 이렇게 말씀드린 저 개인 얘기는 국회 다시 보기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대담자를 한 분 모셨어요. 정치평론가 김수민 씨를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뭐랄까요? 가장 인터넷에서 거침없는 연대기시자. 그러나 또 이 현실 공간에서는 굉장히 또 샤프하고 아주 그런 이중인격자랄까요? 그런 분인데 어쨌든 평소에도 이제 김수민 정치평론가 역시 입법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워낙 많이 강조해왔던 분이시라서요. 오늘 아마 대담자로서 적절할 거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럼 김수민 평론가님 모시고요. 두 분의 대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이 행사 패널로 처음 섭외됐을 때 국회에 대한 아무 경험이 없는 저를 왜 섭외했느냐라고 이제 주최 관계자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인상적인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저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달라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지를 사전에 저자분한테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또 약간 뒷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다. 네, 다독가이시고 그래서 괜히 드리면 본인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저도 들어도 소화를 못할 수도 있겠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면 이거 보고 하려고 이제 메모를 준비해왔던 건데 그게 전달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조금 썰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먼발치에서 좀 뵌 적은 있고 또 글로 많이 뵀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썰렁함도 풀 겸 저는 이 책에 정수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45쪽의 꽁트를 둘이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좀 호흡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어떤 자신의 스타일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45쪽의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의 정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택시기사분과의 대화인데요.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한가하시죠? 쌈박질 하느라 일을 안 하니까. 한가한데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다 이 시간에 퇴근하겠어요? 에이, 실무자만 일하지 의원들은 놀고 월급 받잖아요. 방금 전까지 의원님하고 일하다 나온 겁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어디든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밖에서 보시는 거랑 다릅니다. 어디서 일하시냐니까요. 항의하고 싶어요. 어느 의원실이에요? 왜 이렇게 딱딱하세요? 실제로 이런 말투로 대화를 하셨나요? 아니 이보다는 조금 그때에 쌓였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되받아칠 걸
더 세게 얘기해 줄 걸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 아마 자다가도 깨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국회 경험은 전혀 없지만 그리고 상당히 많이 다른 공간이긴 하지만 저는 지방의회 경험이 있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고 더 나빠요, 사실. 길 가다가 물어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이랑 지방의원이랑 어느 게 더 나쁜 직업이고 어느 게 더 나은 직업인지. 아마 이제 지방의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아치?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네. 제 나름대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 밑바닥 인생을 살다 왔구나. 세간 인식이 너무 나빠서요. 그래서 보좌관이면은 이 정도면 양반이다. 저는 라고 좀, 갑질 정도로는 위안을 좀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년에 이 질문 아마 많이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보좌관의 세계가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좌관이라고 하는 드라마 JTBC에서 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안 네. 봤거든요. 네네. 네, 정치 관계된 드라마를 사실 잘 안 봅니다. 미드 쪽도 보시지 않나요? 미드는 봐야죠. 네, 이분이 정의당의 친미 보좌관 되시겠고요. 대충의 뭐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약간 보좌관이라는 제목은 살짝 미끼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주인공이 보좌관이긴 한데 정치인 지망생이고 야심만만하고 결국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그 저자분께서는 보좌관을 거쳐서 내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편입니까?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네. 이러면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 저의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희 21대 저와 함께 일하는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첫 질의를 하셨는데 그 뒤에 앉아있으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 질의하실 때 두근두근. 의원 스타일? 보좌관 분이?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이 네. 의원분이. 의원님. 본인 기분이. 제가. 의원님을 의원님들은 보면서 안 떨려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의원님을 보면서 네. 뿌듯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시고. 뿌듯하고. 뿌듯하면서. 네. 네. 의원님 뿌듯했습니다. 네. 보고 계십니까? 네. 네. 감시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스타일은 저는 뒤에서 조력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출직을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를테면 현재 하고 계시는 국회 일을 하고 네. 청와대에 뭐 행정과 비서관으로 갈 일이 있다. 이거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네. 예리해요. 네. 혹시 당을 옮기실 예정인가요? 뭐 언젠가 이런. 정의당이 집권을 하고 뭐 네, 청와대에 네. 들어갈 기회가 있다라고 네. 열려 있다고 쳤을 네. 때 둘 중에는 어디가 좀 더 저는 끌리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질문이 뭐였죠? 청와대와 국회. 제가 선출직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부 운영에 참여해보고 싶은 거는 꿈이에요. 정말로 정부 운영에 직접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하나씩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보람을 지금은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일원이 돼서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청와대나 부처에서 일하는 게 꿈이겠죠. 근데 그거는 자력으로 하고 싶어요. 자력으로. 자력이라는 의미는 진보정당이 들어갈 수 있는 네. 힘을 갖고 그 자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도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진보정당 최장수 보좌관 뭐 이런 얘기가 붙어서 얼핏 생각을 하면은 나이가 제법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젊어서 보좌관을 시작을 하셨던 거 아닐까 싶은데 그 실례지만은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연령이 어느 정도였었죠? 처음 시작했을 때 연령은 기억이 안 잘 나시나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러나나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보좌관 이전에 네. 사회운동가로 네, 네. 농민운동 쪽이었나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책 제목도 보면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더더욱이나 사회운동가 보좌관을 연이어서 하신 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보수파하고 진보파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수파는 어차피 세상이 많이 바뀌길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뭐 유지라도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진보파는 진보파대로 이 국회는 사실은 뭐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보파에서는 부르주아 의회.
이런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것은 뭐 심한 입장에서는 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만적인 장치다. 뭐 이런 입장들도 있고 현재 어느 정도는 뭐 선거도 해보고 의회 가는 거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는 합의된 진영 안에서도 의회주의 편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국회에 몰입하는 거 좋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국회가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다가 국회로 들어가셨던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제법 오랜 시간을 보내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제가 농사를 8년 지었거든요. 농민운동 8년을 하면서 농민회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서 함께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운동이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민의 활동을 했던 거고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밖에 여러 단체들 청년이면 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기가 어떤 소속된 단체에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는 그 역할이 따로 있고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이라는 조직의 역할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현재만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국민운동을 할 때에는 사회운동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살았었고 지금은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를 지금 제 영역에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농민운동 때하고 좀 가장 많이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 부분은 어떤 걸까요? 농민운동 때는 요구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비판하고 요구만 하면 됐어요. 문제 제기만 하면 됐어요. 왜 이렇게 이거 문제 있잖아. 근데 정치를 하면은 대안을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게 가장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도권 정치를 고민을 하다 보면 항상 소수 정당이 스스로 부딪히는 딜레마랄까, 모순이랄까. 어차피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수 네. 의견이고 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쉽고 실제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의당, 진보정당 계열 소속의 보좌관이라 했을 때 국회 가보니까 힘들죠. 어렵죠. 마음 같지 않죠.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왜냐면 제가 들었던 얘기기도 하거든요. 지방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는 일도 많은데. 그 되는 일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런 좀- 방법과 전략을 통해서 됐다를 포함해 주셔서 아니면 뭐 책에 네, 주로 네. 나와 있던 홈리스 지원법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뭔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어떤 네. 방법, 어떻게 하면 돼. 그런데 제가 이런 거에 대답해 주는 거를 사실 되게 귀찮아하는 성향의 사람이어서 아, 네. 책 읽어 이러려고 이 책을 쓴 속내는 한 절반 정도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이런 거 하고 네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이 책은 뭐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 책은 빌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려봤다가 반납하고 나면은 나중에 생각이 나요. 거기 뭐라고 돼 있더라?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책을 당연히 사셨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책은 빌리면 안 되는 책이다. 어차피 빌려봐야 사야 될 것이다. 처음부터 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2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하나 네. 놔두고 하나 갖고 다니고. 제 멘트가 아까 의원님들이 책 사보라 이거보다 훨씬 설득력 있죠? 네, 여기 굉장히 망라돼 있어요. 책 안에. 네, 저는 약간 생각 외웠습니다. 거의 네, 의원이 써도 되는 책인데 보좌관이 선수를 쳤다는 느낌도 들었고 네,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잘 정리가 된 책이다. 아우. 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에 네. 그래 답변을 좀 구체적인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건너뛰고 대충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소수 정당의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2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소수 정당이 뭔가를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여러분들 너무 요즘은 뭐 무상급식 이런 걸 얘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에 선도했던 것들은 먼저 문제 제기하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진보정당이었고 최근에 시행된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진보정당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근데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이런 거는 아니 그렇게 무슨 아이들한테 돈을 다 똑같이 나눠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문제 제기를 처음에는 들었었어요. 저희가 내놓는 정책들의 상당한 처음의 반응들은 그런 거예요. 아, 진보정당이니까 저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해 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설득하는 어떤 시간이 흐르면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고 그때에는 이미 사실은 진보정당의 정책은 아니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제기하고 선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널빤지에 못질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제 소수 정당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랑 일을 하는 건데? 라는 거.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저희가 노숙인 법 같은 거를 사례를 맨 처음에 그걸로 시작한 이유가 노숙인 법을 저희가 제정하려고 했을 때 그냥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행정부랑 바로 협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과정들을 더 넣는 거죠. 노숙인 단체랑 얘기하고 그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걸 더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의제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차이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제도권 정치와 사회운동 간에 분명한 구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시로 나왔던 입법청원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이제 홈리스 지원법이 어떻게 발의가 됐고 뭐 제정이 되는지 이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청원이라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 국회의 청원 제도 현 주소는 어때요? 청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원래는 청원법에 근거해가지고 국회에 국회의원을 소개를 통해서 청원을 제출을 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제출하시는 거는 민원, 진정 이런 거예요. 청원은 국회를 통해서 제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제출된 청원은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것과 똑같은 의안으로 다루어져요. 그리고 그거는 밖에서 20만 명이 서명해 갖고 와도 되고 한 명이 그냥 청원을 요청해서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무게감을 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원 자체가 사실은 의원이 모든 것을 대리해서 입법 발의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어떤 그 사이의 보완점 같은 거였어요. 시민들의 참여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수단이 생겼고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을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을 하면서 청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청원은 그 전에 국회 청원들은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담겨있는 청원이었는데 지금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청원은 어떤 저는 얼굴 없는 청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양쪽의 어떤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그곳을 통해서 대결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갈등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장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던지 국회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서 지금은 국회도 온라인 청원이 국회의원 소개 없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국회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청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떤 조직력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양쪽이 타협 없는 대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 국회 청원을 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평소에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비판한 건 아니었고 결국에 일이 되려면 뭐 차라리 행정부 통합 청원을 만들면 모를까. 청와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나. 입법 소관입니다 하고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 청원이 활성화되는 게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올해부터죠. 국회 청원이. 도입이 돼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청와대 청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셜 로그인이 안 되고 이 인증 문자 메시지로 인증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뭘 해달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좀 이거 고쳐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보좌관님한테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게 뭐 좀 하는 게 복잡하고 그리고 10만 명을 채워야 뭐 국회로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의원들이 좀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이거 소개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국회청원은 의원이 소개 한 명만 하면 네, 그 국회로 정식 안건 발의가 되기 때문에 좀 계속 의원실 쪽에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운동과 정치의 연결 부분 그리고 청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소수정당의 전략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소수정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비현실적이다라는 욕을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는 차라리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 되어 갈수록 예, 남들이 그 공을 가로채고 그리고 국민들은 잘 기억해 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방의원 때 청원이라는 방법을 좀 즐겨 쓰는 편이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서명을 받으면 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럼 와 내가 아이템 잘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분위기를 좀 끌어주면 좋겠는데 어떤 건 너무 빨리 돼버려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소문이 나요. 국회의원이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소수정당의 그런 의제들 지금 뭐 몇 가지 소개도 해주셨고 이 책에도 보면 장애인 이동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창기부터 민주노동당 진척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런 딜레마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작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지금 사실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도 진보정당이 맨 처음 얘기하고 제기했는데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이 파장이 커지는 거죠. 지금 대학생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도 이번에 편성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 제기하고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역시 정의당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저는 시간이 아까 거랑 두 개가 약간은 다른데 시간이 걸려서 성과를 내서 거기에 우리 이름이 좀 담기지 않았다 이런 거는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진보에서 그만큼 나아갔다고 하고 거기에 일조했다고 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그 성과를 공유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저희 정당의 이름이 조금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내놓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묻히는 거는 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시민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정당이 이 정치 안에서 그만큼 자기 자리를 더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아갔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찾아가려면 이거 우리가 했어요 이런 게 잘 알려져야 또 표도 많이 받고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모로 좀 고민이 드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소수정당으로서는 특히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뭐 조금 더 이어지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국정감사 얘기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자께서 뭐 언론 플레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는 안 썼다라고 하는 대목도 나와요.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건데 운 좋게도 처음에 어느 통신사 기자들은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사를 쓰면서 좀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약간 흐뭇한 대목들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국정감사 시즌마다 좀 안타까웠던 게 신문마다 막 단독 막 터져요. 예, 엄청난 건수들이 나옵니다. 이것만 잘 주어도 공부가 많이 돼요. 국정감사 시즌에 각 의원실에서 터뜨리는 것만 봐도.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언론들이 그거를 쓰면서 자기네들이 발굴한 것처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의원실은 그걸 자료를 제공을 했지만 인터뷰에 그 의원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 언론이 먼저 터뜨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의원한테 물으러 간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의원이 좋은 일을 해도 언론이 조명이 잘 안 되면 결국에 일 안 한다고 욕먹는 것은 또 정치인이니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 두 번째는 정당이나 정치인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정감사 때 여러 이슈가 터지고 이러면 이제 대중의 반응도 좀 체크를 해뒀다가 당 정책 라인이나 여러 이 의사소통을 해서
사업을 좀 선정을 해서 청원운동 아이템을 잡고 서명을 하러 나오는 이런 것들이 보수정당, 거대정당은 더더욱 안 돼 있거니와 진보정당에서도 조금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좀 국감 때라든지 이렇게 원내에서 터지는 이슈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사후 처리. 네. 그렇게 고민을 하진 않았고, 네. 그러니까 국감을 저는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국감에서 이게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강홍해서 넣으면은 언론이 좋아할 거야 이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게 되게 늪이에요. 그러면은 의원이 신문 일면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이런 거는 사실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추진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추진하는 의제 이것과 관련된 거에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내는 거. 그래서 그게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는데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의 의제를 선정하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앞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그렇게 국정감사를 다루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국정감사 하면 이제 의정활동의 꽃이다. 이런 별칭이 많이 있는데. 보좌관들이 붙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과로를 하는 시즌이고, 그래서 뭐 책에도 다뤄지지만, 뭐 국감을 따로 하지 말고 상설화하자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좀 부정적인. 보좌관들은 아무도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상설화되면은 만성적인 피로가 될 수도 있다? 1년 내내 국정감사를 하라고요? 좀 지치지 않을까? 지쳐서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설로 하라 그러면? 행정부가 좋아할까요? 행정부를 그렇게 신경을 쓰시니까. 아니 이게 네. 국정감사가 사실 지금은 저희가 현안 보고 같은 거를 업무 보고를 임시회 때 받아요. 그때 질의를 하는 것도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행정에 대한 감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저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가 정해진 시기에 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집중해가지고 깊이 있게 파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하반기에 하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는데 이거를 시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국정감사는 집중해서 하는 게 좋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거는 국정조사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국회가 활용하는 게. 그래서 국정조사 기능을 활용하면은 사실 상시 국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합의가 필요해요. 국정조사는 의제 하나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최순실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 세월호 진상을 위한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러면 이 의제를 가지고 여러 부처를 다룰 수 있어가지고 기능적으로는 더 좋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이거는 여야 합의를 해야만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감 시기는 사실 지방의회들도 행정사무감사 언제 하느냐, 7월 정례할 때 할까, 11월 정례할 때 할까, 이걸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라서 이 책에서 좀 지방의회하고도 맞닿아 있는 그런 주제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정조사 얘기 나와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청문회가 그게 네. 국정조사의 일환이었던 네.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 윤수아 의원실에 네. 계셨나요? 참여를 하셨겠네요. 네. 제가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윤소아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질의를 이제 그 증인한테 한 게 아니라 네. 그 누구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한테 뭐 이완영 한 의원을 진짜 좀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소아 의원이 이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면서 이완영 이러는데 저게 약간 발연기 같아서, 혹시 약간 발연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인가요, 혹시? 당시 이제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레전드 동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그 중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런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미스테리. 의원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실수였는지 연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뭐 윤소아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남미와 합니까? 네.
그때 이제 네, 그때 청문회 못 보셨나요? 그때 고영태 증인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최순실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네. 자, 그분이 다음 국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하고 이은재 의원. 두 분은 진짜 식권과 발언권만 주자. 네. 국회에서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을 선출한 시민들을 존중합니다. 아, 그렇죠. 시민들 존중해야 되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 성함은 안 밝히셨지만 그 문재 의원, 정말 처음에는 싫어했다는 예. 그 의원 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그 당시에 만약에 저 사람 마주치면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보정당 의원들은 진짜 때려주고 싶지 않을까? 같은 상임이라면.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들은 셈인데요. 근데 사실 이 국회가 사람들이 싸움박질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좀 뭐 이렇게 싸움질하는 공간이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떻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20대 국회 초반에 저희 윤수아 의원님이 상임위장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저랑 요즘 보좌관에 대한 신뢰가 의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상의를 안 하고 갑자기 상임위 시작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럼 뒤에 앉아서 보좌관 사실 굉장히 당황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하셨던 의사진행 발언이 그 물대포 진압으로 사망하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념을 하고 상임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따지자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왜 백남기 농민 추모 묵념을 하고 상임위 시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모두가 어떡하지? 이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이제 위원장님이 그 제안에 대해서 간사간 협의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간사간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셨죠. 간사님이 거기에 합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묵념을 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묵념을 하는 거는 과도한 것 같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이분들은 일단 퇴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님 합의해 주신 분은 남아가지고 같이 묵념을 하고 상임위 이럴 때 거기에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퇴장을 하셨지만 밖에서 만나셨을 때 저희 의원님한테 뜻 다 안다고 근데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또 그런 관계이기도 했어요. 20대 국회 초반의 모습입니다. 후반은 초반. 아니고요. 아니 항상 국회 임기가 끝날 때마다 이번에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군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만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었죠. 그쵸. 항상. 네. 근데 20대 국회가 유독 더 많이 들려왔던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규정이랄까 악평에 대해서.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통과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하면서 더 평가가 절하된 건데 절하라기보다는 뭐 그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대 국회를 저는 전반기 후반기를 좀 나눠서 봐요. 전반기 20대 국회 여러분들 기억에서 다 잊혀지셨겠지만 최순실 국정조사를 했던 그리고 대통령을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했던 그걸 의결했던 국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진보파의 힘만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 정당에서 같이 여기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입법부가 입법부로서의 제 기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의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했어요. 사회 혼란을 의회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의회 안으로 그 갈등을 정말 가져온 거였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권 교체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경과된 다음부터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는데 그건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쪽 다 어떤 방식 자체가 정치를 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대 국회 후반기에. 전부 다 기반을 튼튼히 만들거나 그 전에 자신들이 해왔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이어나가거나 이런 노력보다는 소수의 지지자
그 기반, 극단적인 지지자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저는 정당들이 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이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보다는 소수의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소수지만 그게 그만큼만 있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20대 국회를 저는 후반기에는 나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양극화된 정치로 굉장히 정치가 나빠지는 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극성 지지자를 포함한 지지 기반에만 호소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소수파 진보정당 관계자가 지적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는 다수 정당에 나이 좀 있는 정치인이 자꾸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면 되겠어? 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소수 전략은 저희가 펴는 거라고요.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해? 네, 지금 뭐 분간을 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상황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은 이따가 객석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슬슬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20대 국회 20대 국회가 이제 최악의 국회다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특히 이제 뭐 법안 발의 수는 사실 예전보다 계속 증가해온 추세잖아요. 근데 통과율이 낮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놓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혹은 이게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합니다. 이것도 약간의 이게 바로잡아야 되는 게 통과율로 보면은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됐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통과 건수로 보면은 통과 건수는 훨씬 더 늘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비교보다는 그 통과된 건수가 그 많은 한 7, 8천 건에 가까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만큼 기여했는가 이걸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나아졌나? 아니 나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좋게 만드는 거는 저는 정치에서 제가 이 책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균형입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균형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균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당 간의 균형도 있을 수 있고 좌파가 너무 균형 얘기하는 거 사용자와 아이러니해요. 노동자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자들끼리의 균형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노동자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균형을 이루는 그 예전의 균형에서 빠져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 균형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이 정당들의 할 일,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균형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그 안 보이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진보 정당이 해야 될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맞춰진 균형에 균열을 내줘야지만은 여기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맛배기였고요. 예. 저보다 시험이 안 끝났나요? 더욱더 식견이 있고 또 여러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제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정해진 제가요? 건가요? 제가 그냥 있나요? 자, 그러면 손을 들어서 줄을 서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회의 통과되는 본회의 올라오는 법안도 상당히 많잖아요. 좀 100건씩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이것들을 다 의원의 개인당 한 사람씩 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어디서 케어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다 고치는 건지 그 많은 법안들을 저희가 다 보냐고요? 발의되는 거? 네.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는 이게 국회가 상임위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들은 안건으로 상정될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봐요. 근데 법안이 많이 발의되는 거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법안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깊이 있게 다 보기가 어렵다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6석밖에 없는 정당은 그렇지 들어가지 않은 상임위의 법안들까지 다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때 저도 정의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네. 당시에 기억났던 게 네. 입법법 관련돼서 잘못 투표했다고 사과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법이요? 다시 한번. 유통법? 단통법에 아, 단통법. 네. 잘못 투표했다 이렇게 사과한 적도 있는 걸 기억하는데 그러면 되게 당에서 정책위에서 예, 예, 예. 본회의 올라오는 법안은 의원실과 정책위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근거해서 의원님들이 표결해 하십니다. 저희 방식은 그래요. 다른 두 정당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위에서 결정을 딱 내려주거나 해서 의원단이랑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나요? 본회의 법안을 가지고는 특별히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보면 놓치는 법안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정의당도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정의당만 놓친 건 있었죠. 아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조금 민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과해야죠. 빠른 사과. 저, 아니, 네. 네, 저 같은 그게- 경우도 지방의원 때 맞아요. 몇 개 사안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선 도전하고 낙선하던 그 순간에 그게 다 생각이 나면서 수긍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그냥 퉁치고 가는구나. 내가 낙선하는 걸로. 또 이제 질문을 막 궁금증이 싹 가셨어요. 네. 네. 네, 아까 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뭐 회의장 밖에서는 다 악수를 하고 또 의견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고 나면 다 어차피 악수하는 선후배 사이고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노동조합의 이 조직률이나 가입률이 낮은 것과는 별개로 좀 이게 마치 노조원들만을 위한 노조라는 인상처럼 그러니까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라는 좀 정치 혐오에 대해서 이런 만연한 인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이런 말들을 받을 때 좀 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20대 국회 초반에는 그랬는데 후반기로 오면서는 서로 인사들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안에서 격렬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등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토론하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토론장 아닌 곳에서는 동료 정치인이라고 서로를 그냥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료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런 원수 같은 인간,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타협 테이블에 다시 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정치를 위해서는 악마와 손잡는다는 심정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 혐오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들이 뭐 저는 그것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에 저도 요번에 21대 국회 구성원들을 보면서 완전 이 의원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좀 굉장히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정당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런 시민들이 볼 때 우리의 대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드는 구성으로 의원들이 좀 바뀐다면 그게 좀 줄지 않을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성정당 때문에 안 그래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언제 제도가 바뀔까 예, 그런 생각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문제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다수의 힘으로 사실은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선거법은 사실은
정당들 간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가고 나서의 어떤 결국은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거를 다르게 이렇게 틈을 찾아내서 제도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생기는구나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합의를 우회하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법조항으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규범, 네. 합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진보정당 정책이 이제 현실에 반영될 때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시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많은 정책들이 반영이 됐지만서도 지금까지 안 돼 있고 이제 또 집중하려는 의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차별금지법이 특히 그런 테마가 아닐까 하는데 사실 이게 발의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보정당의 보좌관으로서 어떤 그 전략과 그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게 첫째 또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아까 여성 보좌관 비율이 7~8%라고 했고 그 국민운동을 하다가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10몇 년 전에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 국회가 변화를 하려면 앞으로 진보정당으로서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지까지가 지금 주신 질문이 제가 맨 처음에 안전장치를 깔았던 저는 당대표도 아니고 보좌관 대표도 아니다라는 거에 정확히 해당되는 질문들이신데요. 불량 장치인 것 같아요. 불량. 제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정의당 혼자의 힘만으로 발의도 힘든 거였고 발의도 정말 10명 겨우 채워가지고 발의를 한 거였고 통과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합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소수자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하자면 노동조합들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 곁에 조금 더 평범한 시민들이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효용감 같은 것들을 그거를 좀 더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어떤 이게 달려있지 않을까 통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 여성 보좌관 농민운동 출신의 여성 보좌관이 된 거 여성은 아마 조금 더 앞으로 길은 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여성들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을 잘 닦아놔서 근데 예전과 같은 제가 그 정치인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하고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보좌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노동을 대표하는 의원,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 이런 구성들이 있었고 그 분들이 노동조합에 활동하던 보좌관, 농민운동하던 보좌관을 채용을 했던 거였어요. 여성운동하던 사람이 여성운동 출신 보좌관을 채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18대 국회에 저희 의원들의 구성을 사실 좋아하는데 제가 여성 장애인 의원하고 일을 했었고요. 그때 환경위원 출신의 일반노조 위원장을 하셨던 노동조합 출신 의원님 계셨고 그 다음에 농민을 대표한 강기갑 의원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권영길 대표님이라는 이제 노동운동의 거장 이런 구성이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치인을 보좌하는 이런 현장 출신의 보좌관들도 그런 기반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뛰어남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당이 그 기반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이 기반을 튼튼히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반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당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저쪽에서. 네, 이제 대답을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네. 국회 안에는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산정책처라든가 입법조사처 같은. 근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국회 지원 조직을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실무자들, 보좌진들 입장에서 네. 그런 기구들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네,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조사 기능은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해외 자료라던가 이런 거를 뭐 제가 번역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뭐 어떤 원문을 주고 외국의 어떤 법, 뭐 사례 이런 거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의뢰한 거에 되게 행정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들은 사실 별 쓸모는 없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보내주는 것도 별로 쓸모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에서 좀 저희한테 쓸모 있는 걸로만 활용을 하는 거죠. 의정지원 조직들은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기에 도와주는 조직들이 국회 안에 있어요. 예산정책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입법조사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쪽도 굉장히 자기 조직의 관료주의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보다 그 조직 자체의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어서 그거는 저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좌관의 전문성을 네. 그런 조직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으로는 네. 보좌관의 전문성을 좀 더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당이 정책 정당이 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공을 받으면 돼요. 이런 조직들은 좀 그냥 협조적인 조직인 거지 저희의 정책을 생산해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결사체도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그런 어떤 배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듯이 정당에 어떤 결사체가 들어가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집단은 우리가 설득하면 우리한테 표로 되겠구나라는 서로 이제 상호 조응이 되는 관계가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파편화된 목소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대째, 이제 5대째 국회를 하시면서 사실 어떤 집단의 목소리는 커지는 걸 보셨을 거고 어떤 집단의 목소리는 사라져가는 걸 보였을 텐데 최근에 저도 되게 양극단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제 결사체가 결국은 정치가 제일 중요한 걸 텐데 좀 다시 살아나야 되는 목소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지금 시대가 변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노조만이 목소리가 더 크다거나 어디만이 목소리가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다 정치하시면서 보였을 텐데 좀 앞으로 들어야 될 좀 조직화된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전 우리 사회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정치를 했을 때에는 노동조합과 농민의 이런 그리고 사회 단체들이 배타적 지지라고 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보정당의 기반도 넓힐 수 있었고 그래서 거대한 소수라고 불렀던 건데 그 기반이 사실은 어느 순간 굉장히 무너져 내렸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결사체들이 약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조합이 있지만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화 될 것인가가 지금 저만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저의 과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 조금 넘겼는데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괜찮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조금 불안한 것이 이제 저 패널 놈이 소중한 시간을 재미없게 잡아먹어서 나의 호기심을 날려버렸다. 질문을 못했다. 예, 그래서 질문이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이불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뒤에서 조금 먼저 드셨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질문하신 거랑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정당이랑 사회운동이 결합을 할 때 이제
분명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회 운동을 좀 더 부추기면서 약간 정당 자체가 사회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좀 정의당이 시민사회 운동이 어디인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당 대표가 아니라니까요. 나 그냥 일개 당원. 대표는 빙의가 한번 돼보시죠. 아바타처럼. 네. 뒤에서.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고 사회운동은 각각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어떤 동등한 선상에 있는 거지, 정당이 뭐 인위적으로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회운동을 견인해서 끌고 가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정당이 자기활동으로서의 영역이 있는 거고, 이 노동조합이든 어떤 결사체든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힘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정당이 뭔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가능하게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어떤 노동이 강화될 수 있는 의제들을 정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치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과제로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또 뭐였죠? 잊어버린 거 보니까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남은 질문이 있나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정의당이 약간 당대표 정의당이 이끌어 좀 같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그거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 의제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던가 이런 영역들은 해야 되는 거죠. 해야만 하는 일인 거죠. 네. 사실 저는 현직 언론인인데 무서워라. 그렇게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사실 그냥 지금은 사회부에 있는데 앞으로 정치 전문 기자로 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들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언론 관련해서 이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현직 언론인으로서는 그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는 국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안에 데스크에 계신 선배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정책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기사를 누가 보냐, 솔직히 일반 대중이.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법안이라는 게 특정 직군이라든가 특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공감대가 좀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책 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솔직히 돈이 안 되는 기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법안 발의라는 것 자체가 의원실에서 어쨌든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 같은 언론사들이 잘못 쓰면 어떤 이슈를 어젠다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원실이나 정치 집단을 홍보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 같은 언론사들이 그러면 정치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질문입니다. 네, 이봐 무서운 질문 맞잖아요. 제가 이 책을 애가 3명이 있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 이 책을 심지어 2명은 성인인데 놀라지 마세요. 네. 2명은 놀라지 성인인데 않습니다. 놀라주시지 좀. 이거 읽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보여줘. 제가 이번 책은 주면서 얘들아 니네 이름이 나오니 서문만이라도 읽어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딱 이름 나온 그 부분만 새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책을 누가 읽어? 그리고 나 맨날 제가 그러는데, 중간에 제가 그 중학생 강의를 한번 갔을 때에도 저희 애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그런 걸 누가 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저희 애들 정말 평범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민들은 비슷한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할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정치에 너무 많은 관심들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어떤 고민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게 다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저희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법안 하나를 가지고 이 법안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땐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를 알리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근데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정치인들의 말을 쫓아다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어느 순간 보도가 이렇게 뭐랄까 정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선 뭐 그게 최근 몇 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들을 자꾸 그거를 따서 기사가 나오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의제를 다룬다기보다는 되게 센 얘기, 선정적인 얘기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정치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마치 굉장히 놀림거리가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또는 양쪽이 대결하는 발언들 그런 걸 쫓아다니는 보도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됐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감히 언론에 대해 조언을 하다니. 저는 뭐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거는 언론의 생리이고 뭐 취재 경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치더라도 좀 띄워주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이 뭘 잘했을 때 이념이나 당파 이런 걸 떠나서라도 잘할 것이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국민이 그 정치인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인데 저건 진짜 잘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실제로 일을 잘한다 싶으면 좀 약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뭐 언제까지 할까요? 근데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한 분 더 태우겠습니다. 두 분? 아, 두 분 다. 네. 네, 제가 답을 짧게 할게요. 네, 그럼 저는 사실 정의당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가 사실 작년쯤에 조금 실망을 하고 이렇게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왜 실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의당이 좋았던 이유는 약간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 현재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진보 정권에서 우리도 이제는 좀 힘을 키울 때가 됐다 이러면서 조금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걸 해보자라고 했던 건지 뭐 의석수를 늘리자 뭐 어쨌든 뭔가 세력을 키우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체성을 잃고 좀 흐지부지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지금 정의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이 든 거는 지금 정의당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정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당 보좌관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당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저는 문제의식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게, 어떤 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면은 그럼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당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보정당의 영역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정당이,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청년, 노동하고 싶은데 노동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을 하는데 그 일자리가 너무나 불안정해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년,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도 그렇고. 질문을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다시 질문을 좀 네, 답이 지금 길었어. 잘렸어. 예. 저도 사실 정확하게 그 부분 때문에 정의당이 좋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대를 하고 정의당에 뭐 행사를 들어가거나 뭐 세미나를 가거나 했었는데 경제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분명한 스탠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노동하는 사람들과 뭐 노동하는 청년들을 대변하겠다고 했으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경제 전문가가 한 명인가 있는데 그분은 뭐 바빠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보겠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내부에서 노동을 그렇게 한다면은 경제적인 파트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지 좀
알고 계신 바가 있을까요? 뼈 아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정책위 의장으로 빙의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뾰로롱. 뼈? 뾰로롱. 갑자기 강기갑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현 정책위 의장님이 제가 19대 그때 같이 일했던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피모 의원님. 네. 근데 이것도 정말로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진보정당의 생명은 사실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들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상주의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정당의 목소리는 그렇게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안타까움은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기능도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같은 맥락에서 경제 정책도 빈틈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보좌관이시고 네. 국회 입법부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좌관도 있고, 비서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타 공무원들도 계신데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 증진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정작 내 권리나 또 내 퇴근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자괴감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좀 보좌진들이나 입법부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좀 어떻게 증진시켜야 되는가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파편화되어 있지만 되게 다양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 정치가 어떤 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보좌관님 개인의 워라밸은 어떠신지? 네. 여기서 막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싶은데 4시간씩 자고 일을 했단 말이야. 365일 중에 360일을 일했어. 근데 정치인은 선출직 정치인이 있고 저는 보좌관들도 비선출직이지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선출직 정치인을 조력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여서 근데 또 노동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 묘한 어떤 경계선 상에 놓여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입법부의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노동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 이 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일반적인 노동권하고는 좀 다른 노동 속에서의 보람을 다른 경로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를 좀 더 나아지게 했다.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변화되었다라는 거에서 보람을 찾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동권도 존중되면 좋겠는데 그런 경계선상에서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어제 12시에 퇴근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요. 아마 국회에서 일하는 저는 많은 구성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래도 월차로 쉬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월차라는 게 그전엔 없었으니까 그런 게 행복한 건데 일을 많이 하고 일이 과중해서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네? 이게 뭔가 변하기는 해? 이런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넘어서면은 사실 업무 양은 괜찮습니다. 이게 노동권을 지향해야 할 진보정당 관계자의 답변인가? 노동권은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들렸나? 마음이 안 힘들면 괜찮아요 라고 들려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 국회 보좌관들의 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합시다라는 그런 권유를 안 해드리고 힘들어요. 싶습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문제야. 다 같이 힘들어져요. 자, 이제 뭐 질문을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